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무주택자 47%,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집이 있는 사람이 53% 가구는 집이 있고 47%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주택자가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익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주택자들의 47%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의식주, 집은 주죠. 의식주 중에 하나가 집인데, 네,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옷이 있어야 되죠. 옷이 있어야지 뭐 겨울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뭐 여름에 뭐 빨가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한국에서는 집은 선택의 영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작은 돈을 가지고도 전세로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전세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주위에 뭐 신문기사라든가 주위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세금이 계속 높아지니까 전세 갖고는 안 되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반전세나 월세로 추구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집은 밑에 있습니다. 집은 사실은 선택제가 아니에요. 필수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선택자가 된 것은 우리가 전세라는 그 요건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근본적으로는 집은 절대로 선택제가 아니다. 집 한 채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정상이죠. 의식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먹기 싫다고 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는요, 집이 적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적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돈을 벌었어, 잘 됐어,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부자가 됐을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왜 저 사람은 성공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절대 다른 사람을 성공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절대로 부자가 안 됩니다. 아, 너도 이렇게 봐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지. 너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는 이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집은 항상 이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번 정권도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전부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때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이랬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촌이 집을 사면은 뭐 땅을 치니 뭐 배가 아프니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 속담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네, 삼국시대 때부터 나온 속담입니다. 이 우리나라 고유의 이 마인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절대로 저는 이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는 것을 적폐로 절대로 보지 마라. 그리고 집은 절대로 적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려고 하면은 갈등을 해요. 어떤 갈등을 합니까? 두 가지를 갈등을 하죠. 꼭 이 앞에서는 갈등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이합니다. 어떤 게 특이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도박자금 있죠. 도박자금. 뭐 코인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도박자금. 이 도박자금을 빌릴 때는요, 연 10%에서도 용감해집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할 때도 뭐 캐피탈 이런 거 있죠. 급한 겁니다. 내가 자동차 빨리 사야 되니까. 캐피탈 연 10%에도 용감하게 그냥 질러요. 그런데 주택이 있습니다. 이거 30년, 40년 끊죠, 요즘에는. 30년에서 35년 하죠. 앞으로 이제 40년까지 모기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해봐야 지금 금리가 2에서 3%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이제는 지금 한 3%대가 올라왔으니까. 연 3%. 30년, 40년 끊어봐야 이 이자 원금이 얼마큼 됩니까? 원금하고 이자가. 그런데 꼭 도박 자금을 빌릴 때는 연 10%에서도 그냥 용감하게 지르는 거야. 주식이나 코인이라든가 이거 빌릴 때. 자동차 이런 거 산다고 할 때도 연 10% 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장에 콩나물 사러 갈 때는요. 콩나물. 이 콩나물은 뭡니까? 이거는 식이죠, 식. 집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주죠. 의식주. 필수죠. 꼭 여러분들이 필수로 사야 되는 것들은 콩나물 1,000원치 살 때는 꼭 깎아요. 100원, 200원 깎아 또 콩나물 더 달라고 그러면서 막 생떼를 쓰고 난리죠.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심리가 좀 나도 알 수가 없어. 의식주라는 가장 여러분들이 선택제가 아닌 필수제,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은 겁이 나는 거야. 이거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는데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샤넬 가방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도박 자금 이런 거는 용감해. 그냥 10%, 연 10%도 그냥 막 캐시 막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들입니까? 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는 겁니다. 너무 꼼꼼해지는 거야. 이 국면에 오면은. 그래서 이전 정권에 보시면은 집을 사라 그래도 안 사는 거야. 안 샀잖아요,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12년도죠. 이 굉장히 꼭지길 이제 15년도에서 12년도. 네, 이게 저평가 국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저평가 국면. 화폐 가치의 상승 속도에 비해서 화폐량의 상승 속도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사라 그래도 안 사는 거야, 이거. 왜? 금리 인상 우려가 된다. 또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된다. 네. 그러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구 감소 논리는 2000년도부터 이거 활발하게 나왔습니다. 2000년대부터.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 감소가 되었던 일본은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지금 16년째입니다. 횟수로는 17년째. 그래도 어떻게 됐죠? 중심가는 1억짜리야. 1억짜리 땅이 17억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인구 감소가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다 팔고 땅 팔고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 겁니까? 아니죠. 다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중심으로. 네. 그래서 되는 데는 어차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어차피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요. 되는 데는 지금도 되고 앞으로도 되고 10년 후에도 되고 20년 후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옥석만 가리면 된다. 그러나 지방에도 좀 올랐다고 하죠. 27년 만에 공시지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택가격과 크게 보면요. 사실은 주택가격과 이런 땅값은 인구 감소라든가 단기적인 금리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입니다. 결국엔 통화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론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던 거, 여기가 국면이 여기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가 인구 감소가 이 맨날 경제지에 보면은 우리가 일간지 있죠. 경제지 일간지에 보면은 맨날 여기가 지금 경제면하고 사회면이 있습니다. 맨날 나왔던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집값 이제 붕괴된다. 예, 이때 보시면은 집값이 붕괴된다고 했을 때가 지금 19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입니다. 이때 음마아파트 실거래가가 8천. 네. 지금 40억 하는 국평 40억 정도 30억 후반에 40억 하는 대치동의 반포. 네. 반포 1단지. 여기가 이 당시에 2억 5천에서 3억.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일간지 경제지에는 대한민국 망한다 그런 거야. 왜? 인구 감소 때문에. 여기에 가장 활발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경제학자 맨날 나왔습니다. 무슨 경제학자, 무슨 부동산 전문가 나와가지고 아파트 팔아야 된다. 대한민국 이제 무너진다. 이거 누가 사주냐? 인구가 앞으로 이렇게 감소하는데 누가 사주냐? 그 다음 여기 국면이 있습니다. 이 저평가 국면이라고 했죠. 집값이 통화량 화폐 빨간선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저평가 국면에서 급등한다고 그랬죠. 이 세 국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맨날 나왔던 게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지난 정권 때 보시면은 박근혜 정권 때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맨날 나왔던 게 뭡니까? 금리가 싸니까
집을 사라고 했죠. 대출받아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2012년도부터 이게 201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맨날 나와서 했단 말이 이겁니다. 집 사라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안 샀던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너 금리 올라가면 너 책임질 거냐? 이 논리였죠. 단기적으로 금리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죠.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이거죠. 인구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죠. 인구가. 모여야 된다고 했죠. 되는 곳은 어차피 된다고 그랬죠. 되는 곳은. 1억짜리가 17억 간다 평당. 어차피 되는 곳은. 이 두 논리에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계속 빠진 거예요. 함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면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자꾸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금리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인구 감소한다는데 이 논리죠. 그래서 한은에 당분간 얼마냐 금리. 저는 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 낮았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 카운트다운. 네, 지금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그래서 1765조 이거 어쩌냐. 또 우려를 하면서 이 언론에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절대로 집 못 삽니다. 이게 어떤 국면이 나타났습니까? 2012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이 채바닥을 찍었을 때 언론 신문 기사에서 이 내용이 맨날 나왔잖아요. 그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국평이 8억 원대였습니다. 실거래가 공시지가 실거래가 여기서 국토부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가계 신용 잔액이 1765조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이 국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죠. 네, 지난 8월부터 금리가 사실 실질 금리는 올라갔어요. 담배금리도 올라갔고 시장금리도 올라갔습니다. 이 금리에는 정책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있죠. 시장금리는 이미 작년 8월부터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값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네, 집값도 같이 올라갔다.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리는 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쿠폰금리, 네, 표면금리라고 합니다. 표면금리.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 채권에서 따라지는 금리고 이거는 그 의미 없고, 이게 시장금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책금리는 큰 의미가 없고 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단기자금을 빌린 사람입니다. 이 단기자금 빌린 사람들. 주택자금을 빌린 사람들은 단기죠. 이 장기를 빌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오르냐 내리느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단기적으로 금리 조금 올린다고 집을 팔아놓고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단기자금을 빌린 사람이 누구냐? 이 가계대출 중에 1700조 중에 상당 부분을 누가 빌렸냐면 주식자금입니다. 주식자금. 플러스 뭡니까? 코인 자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상당 부분은 주택자금으로 또 빌렸겠고.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단기자금이라는 거죠. 이 가계대출 중에, 금리 중에. 이 직격탄을 받습니다. 왜? 주식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종목이 반드시 시장이 좋다고 해서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코인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없어지는 거죠. 시장이 아니고 저거는 그냥 판때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을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가 이 도박판입니다. 도박판. 이거를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이 전문 용어로 판때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코인 판때기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영끌 청년층 금리 오르면 어쩌냐? 그러니까 이 청년층들이 집을 샀으면 상관이 없어요. 집을 샀으면은 집을 안 샀잖아요. 대출 뭐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집을 안 사고 뭐를 했습니까? 투기를 한 거죠. 투기. 그래서 청년층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2030 밑에 나오죠. 뭐 영끌 비투 2030 금리 인상 직경단.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기지를 조금 미국처럼 40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매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집 담보대출을 했으면 그 청년들이 놀고 먹진 않을 겁니다. 투기하면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집을 샀으니까 이 빚을 갚으려고. 그것이 차라리 미국처럼 건전하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다 막아버리니까 LGBTI 무슨 뭐 오만 규제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바비 학교 투자, 대학가도 코인 열풍.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다 빌립니다, 지금.
뭐 학자금 대출받아갖고 다 코인 열풍으로 들어간 거예요. 4명 중 1명이 코인 실제 투자한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영원으로 가는데. 또 뒤로 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이게 뒤로 간다. 인생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뒤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어차피 잃은 돈이라고 치고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잃은 돈이라 치고 나는 평생 이거를 사기당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차라리 부동산을 사는 게 낫습니다. 그 부동산 활용은 또 되잖아요.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네, 내가 뭐 사기당했다. 뭐 보증 잘못 사가지고 사기당했다 치고 그냥 부동산 사는 게 깔끔합니다.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터집니다, 또. 예. 뭐 10배 터질지 뭐 17배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역세권 빌라라도 차라리 돈 없으면 저는 사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 돈 없는 셈 치고 젊은이들 코인 하지 말고 주식 하지 말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매달 나는 목숨 걸고 일을 해라. 그게 얼마나 지금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가상화폐, 가상자산 20% 과세한다. 정부 코인, 경마, 경륜 이거는 같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판때기다, 판때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꾸 여러분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47%는 계속 못 사요. 왜? 맨날 지금 막 명품 사러 갈 때는 자동차 사러 갈 때는 캐피탈 10% 이자도 용감하게 지르잖아. 도박 자금 10%, 연 10%, 카지노에 마카오 가서 연 50%도 막 지르는 인간들이, 예? 집을 살 때는 꼭 지금 2%, 3% 담보대출 금리 여기서 오르니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이 집값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것은 뭐와 연동이 됐습니까? 네, 화폐 총량 M2. M2는 결국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 자본주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빚졌다 생각하고 평생 똥 밟았다 생각해서 보증 잘못 써가지고 내가 매도 빚졌다 생각하고 차라리 마음 깔끔하게 먹고 부동산을 사라. 그게 남는 거다. 여러분들 2030 젊은이들 제 방송을 볼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나 본다 그러면은 절대 도박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남을 수 있는 것들이 자산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와 연동되는 그 자산들, 그것이 저는 가장 좋은 투자, 가장 좋은 아름다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